2000년대 초 한 지질학 전공 학생이 콜롬비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청 광산으로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그는 돌 조각을 주었고 그 위에 선사시대 나뭇잎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는 더 많은 돌을 발견했고 모든 돌에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은 자신의 발견이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역 과학자에게 그것들을 가져갔고 과학자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다른 과학자들을 화석 사냥에 초대했어요. 그는 세레혼의 구덩이에 화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1990년에 다른 지질학자가 그곳에서 화석을 발견했고 그의 사무실로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것을 석탄화된 나뭇가지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후 한 고생물학자가 이 나뭇가지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는 그것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동물의 화석화된 턱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과학자는 발견에 너무 흥분해서 콜롬비아까지 직접 날아갔어요. 그는 그 화석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유리 진열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다릴 수 없어서 유리를 깨고 그것이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화석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질학 학생의 발견 이후 그들은 그 지역에 더 많은 화석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이 거대한 뱀의 일부라는 걸 알아내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그 크기 때문에 이전에는 악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약 30마리 거대한 뱀의 척추와 갈비뼈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화석이 노청광산에 있었다면 쉽게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석탄이 화석을 보호하는 층의 역할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티타노보아의 두개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육 덕분에 매우 강력한 턱과는 달리 뱀의 뼈는 매우 약해요. 그래서 보통 퇴적물이 그 위에 쌓이기도 전에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3개의 두개골 파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발견 덕분에 뱀의 머리를 실물 크기로 복제했고 이것은 뱀이 그 시대의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다는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겁먹기 시작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또한 그것이 현대의 보아와 아나콘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티타노보아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기본적으로 타이타닉 보아라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뱀은 2009년에 공식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약 6천만 년 전에 번성했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지구를 누비던 때에서 약 600만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당시 티타노보아는 현재의 콜롬비아와 페루인 남아메리카의 기후를 즐겼어요. 그 길이는 볼링 레인만큼 길었고 오늘날 살고 있는 가장 큰 뱀보다 2배 더 길었습니다. 4개의 거대한 아나콘다만큼 무거웠어요. 운 좋은 우연 덕분에 이렇게 길고 무거워졌죠. 뱀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살고 자라기 위해 따뜻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북동부는 완벽했어요. 티타노보아가 살던 시절의 기온은 32도였습니다. 티타노보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육지에서는요. 하지만 물속이나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주인공은 시간당 19km의 속도로 수영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의 뱀처럼 꿈틀거리며 아주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티타노보아가 나무에 오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티타노보아가 갈색이나 회색 피부를 가졌다고 믿고 있어요. 열대우림의 진흙투성이 강물에 숨기에 완벽한 색깔이었죠. 하지만 그 크기를 감안할 때 뭐가 두려워서 숨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역사상 가장 큰 이 뱀은 독이 없었지만 원하는 동물은 무엇이든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거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생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학자들은 뱀의 입천장과 이빨의 수와 종류를 기반으로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오늘날 이 거대한 뱀의 식단을 재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도 멸종되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게 먹고 싶을 때 티타노보아는 다른 파충류들을 먹었습니다. 먹이에게 몰래 다가가서 한 번에 빠른 타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렸어요. 주둥이 부분은 매우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턱의 구조는 먹이의 몸을 움켜쥐게 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또한 얇고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낚싯바늘처럼 뱀의 턱에서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이 작은 특징은 티타노보아가 먹이를 붙잡고 도망치거나 헤엄쳐 달아날 가능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 거북이나 악어도 쉽게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티타노보아는 오래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엄밀히 말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뱀도 덩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따뜻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른 뱀이겠지만 티타노보아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으로 이사가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거대한 뱀은 거대한 먹이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큰 뱀은 큰 먹이를 둘둘 감싸서 삼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작을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 너무 작은 먹이를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다른 뱀들처럼 티타노보아는 날카롭고 섬세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고 진동에 민감했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춥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젖어 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런 장소 근처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도시에 산다면 티타노보아와 같은 거대한 뱀을 만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시골 지역은 다르지만 이 거대한 뱀이 살만한 유일한 장소는 적도 근처일 거예요. 이미 전 세계의 가장 따뜻한 지역에는 상당히 거대한 뱀들이 살고 있어요. 자수정 비단뱀 또는 스크럽 비단뱀은 온화한 거인입니다. 파푸아뉴기니나 호주에서 가장 큰 뱀이에요. 8.5m의 거대한 크기까지 자랄 수 있고 35kg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달마시안만큼 무거워요. 스크럽 비단뱀은 호기심이 많고 때때로 호주 사람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설치류, 박쥐, 그리고 물을 얻기 위해 개울로 오는 새들이에요. 먹이가 올 때까지 비단뱀은 조용히 누워 기다립니다. 입안에 열 감지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온열 동물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아프리카 바위 비단뱀은 11종만이 살아있는 비단뱀 종류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뱀이에요. 이 거대한 갈색뱀은 길이가 최대 6m에 달하고 무게가 자이언트 판다의 절반 정도입니다. 영양을 잡아 통째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냥꾼이에요. 심지어 냉혈한 악어도 이 야수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악어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1958년 한 동물학자가 아프리카 비단뱀의 뱃속에서 1.2m 길이의 어린 나일악어를 발견했어요. 과학자에 따르면 그 비단뱀이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라고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비단뱀은 말 못해요. 그물코 비단뱀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뱀 중 가장 긴 뱀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뱀은 2011년에 8m의 길이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 이름은 메두사이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동물원에 삽니다. 다자란 그물코 비단뱀은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요. 하지만 이 뱀은 대부분 매우 조용하고 별 움직임 없이 파타고니아의 석호에는 특이한 작은 생명체 군락이 살고 있는데 이 생명체들은 인류 최초의 생명체 중 일부입니다. 아무도 이들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과학자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파타고니아의 특정 지역을 탐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파타고니아는 아르헨티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강 근처에 머물며 사과, 배, 알팔파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부 농부와 양 목장주만 거주하고 있을 뿐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인디언 부족이 살던 거칠고 먼 곳이었어요. 이번에는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타난 생명체의 흔적을 따라가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발견한 흥미로운 미생물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거친 도로를 9시간 동안 운전해야 했어요.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35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샘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브라이언은 자신이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석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날 소규모 팀은 차를 타고 운전이 너무 힘들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멀리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길은 계속 하이킹을 했어요. 강렬한 햇빛을 견디기 위해 물을 들고 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소금으로 된 슬러시에 무릎까지 가라앉기도 했어요. 그 위에는 물이 완벽하게 맑은 12개의 석호가 있었습니다. 그곳 자체는 매우 산성이고 짠물과 강렬한 직사광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아주 오래전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브라이언은 석호를 조사하다가 특이한 미생물을 많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데 너무 작아서 현미경 없이는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여서 거대한 군집을 형성해요. 과거에는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특이한 종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지구의 초기 단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노박테리아는 그 당시 중요한 존재였어요.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산소를 생산하지 않고 그저 평화로운 삶을 살던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층을 형성해서 서로 겹겹이 쌓아 올려 적어도 일부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박테리아는 모래와 끈적끈적한 액체를 이용해 서로를 밀착시켰습니다. 브라이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였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보통 1m 이상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건 폭이 5m, 높이가 몇십 센티미터에 달해 다른 곳에 서식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화석화된 것들은 훨씬 더 컸어요. 오래전에는 공룡을 잡아먹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이 지금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었어요. 또한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해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유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푸나 대 아타카마의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매우 염분이 많은 석호처럼 다른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는 희귀한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가장 유명한 생명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좋은 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실제로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은 35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증거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에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일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구는 많이 변했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곳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세계에서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이고 이상한 짐승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화성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여기가 아주 오래전의 붉은 행성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을 자주 방문해요. 화성의 고대 암석에 화석이 숨어 있다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처럼 생겼을지도 몰라요. 얼음 밑에서 고대의 잃어버린 세계가 발견된 남극 대륙이 그 비밀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남극이 항상 이렇게 춥고 고립된 눈과 빙상으로 이루어진 땅이었던 건 아니에요. 한때 남극은 지금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아라비아 반도, 인도 대륙과 함께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리되어 독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다른 땅덩어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해안선이 형성된 거죠. 하지만 남극은 그 당시에도 다른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남극은 웅장한 숲과 생명으로 가득한 강으로 덮인 땅이었죠. 과학자들은 레이더와 인공위성을 이용해 얼음 아래에 숨은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인도양에 가까운 이 고대 땅은 미국 메릴랜드주나 벨기에만큼 넓었어요. 1,400만 살이 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3,400만 년 전에 형성됐다는데 이는 남극 대륙이 완전히 얼어붙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파타고니아의 날씨나 뉴질랜드 태즈메니아의 추운 온대우림처럼 기온이 높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열대 기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강과 가까운 언덕에 작은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계곡을 덮은 얼음 때문에 계곡은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점점 더 낮아지면서 거대한 얼음층이 대륙 전체를 덮어 오래된 빙하를 숨겼죠. 강이 이 잃어버린 세계를 형성한 건 오래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3.2km 두께의 얼음으로 덮이기 훨씬 전이에요.
이 지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지대와 산으로 가득 찬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 형성된 얼음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가 매우 차가웠기 때문에 지형이 더 이상 침식되지 못했어요. 즉 수백만 년 동안 얼음 아래에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화성 표면보다 얼음 아래에 숨은 이 땅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적다는 거예요. 화성을 더 많이 탐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빙상을 뚫어 그 아래 퇴적물 샘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얼어붙은 고대 동식물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린랜드에서 200만 년 전 샘플을 채취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비밀의 세계가 있습니다. 대륙 북부의 암석에서 약 60억 년 전에 고대 생물체가 발견됐어요. 이 미세한 생명체들은 진핵생물이라는 과에 속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이 과의 구성원에는 식물, 곰팡이, 동물, 심지어 아메바처럼 세포가 하나뿐인 작은 유기체까지 포함되어 인간을 포함해 세포의 핵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가장 오래된 조상 중 한 명으로 가계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마지막 진핵생물 공통조상이라고 불리며 20억 년 전에 살았어요. 이 고대 유기체는 박테리아보다 더 복잡하고 컸습니다. 아마도 박테리아를 사냥하는 지구 최초의 포식자였을 거예요. 최근 옐로스톤의 대분화는 64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홈사피엔스가 빛을 보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파괴적인 또 다른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약 74년 전에 수마트라 섬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당시 초화산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간 파편과 화산재를 내뿜으며 거대한 영토를 파괴하고 지구의 기온을 급강하시켰습니다. 이 슈퍼 분화의 영향은 멀리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화산이 그곳의 초기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석기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토바 슈퍼 분화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조상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토바 화산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중 가장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미국 전역을 한 채의 집 깊이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화쇄암이 분출됐어요. 그중 약 3분의 1은 수마트라 북부에 쌓였고 나머지는 인도양 해저에 더 많이 쌓였습니다. 대분화로 인해 약 96km 길이의 타원형 분화구 호수가 남았어요. 칼데라가 너무 커서 실제로 화산 위에 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예요. 분출로 인한 부석 퇴적물은 협곡 벽에 남아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재해와 관련된 부석과 화산재의 양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유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극지방 얼음의 일부 유황층도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들과 토바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분화가 초기 인류에게 미친 극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어도 화산 폭발 전후에 만들어진 유물을 보면 일부 인류는 이 자연재해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안을 따라 피신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재앙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유전학적 증거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수천 명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 겨우 수천 명일까요?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조상들은 토바 화산 폭발로 인해 전멸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초화산은 순식간에 4.168 세제곱킬로미터의 먼지와 암석을 분출해서 수십 킬로미터 너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토바 화산이 대기 중으로 내뿜은 먼지와 유황이 지구 표면을 냉각시켜 빙하가 나타나고 지구의 해수면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토바는 인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이 재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몇몇 연구원들은 남아프리카 피나클 포인트에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수수께끼 같은 토양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이 샘플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연구진은 2층을 조사한 결과 초기 인류가 남긴 40만 개 이상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열 처리된 석기부터 불의 흔적과 동물뼈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해안의 초기 인류가 분화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도구를 개선하며 번성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토바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피난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지구 기온이 14도나 낮아져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해요. 화산 폭발로 인한 겨울이 있었다면 해안선을 따르는 곳은 춥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토바 화산이 대기로 너무 많은 유황을 뿜어내서 그 결과 에어로졸이 서로 달라붙어 장기적으로 냉각 효과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화산 폭발 직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화산 폭발의 영향은 완전히 진정되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글쎄요, 분명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요즘 화산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작년에 아이슬란드의 스바르생기 지열 발전소 근처에서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올랐고 지금은 작은 마을 그린다비크를 가로지르는 넓은 균열이 생겼어요. 땅은 여전히 부풀어 오르고 있고 언제든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는 45개의 다른 화산이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원전 79년에 폼페이를 멸망시킨 악명 높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지난 17,000년 동안 이 화산은 8번의 폭발적인 분화와 함께 매우 뜨거운 화산재, 용암 파편, 가스가 빠른 속도로 흐르는 강력한 화쇄류가 발생했어요. 화산의 마지막 분화는 1944년에 일어났습니다. 레이니어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높은 고도, 화학성분, 워싱턴주 시애틀 및 타코마 교외 지역과의 근접성, 화산의 거대한 화쇄류 생성 능력은 레이니어산을 위협적인 화산으로 만듭니다.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열은 화산을 덮고 있는 얼음과 눈을 녹여 잔해, 진흙, 바위가 하류로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해요.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에 있는 노바루타 화산은 20세기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인 1912년 폭발로 형성된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거의 3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또한 만 연기의 계곡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화산재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나투보산은 필리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은 20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분화인 1961년 대규모 분화 이후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해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현재 피나투보 화산에서 100km 이내에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분화 중인 아궁 화산은 1963년에 마지막으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분화 중 하나였는데요. 11개월 동안 지속된 화산재 낙하와 화쇄류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인명 손실과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2017년 11월 화산 폭발 이후 2018년 내내 화산 위로 화산재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1707년 이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분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4년 전문가들은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진도 9의 지진 이후 후지산이 또 다른 분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후지산 아래의 압력이 높아졌다고 믿고 있어요. 1707년의 분화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이 모든 덩어리가 도쿄까지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이 다시 폭발하면 주변 지역 주민 2,5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돼요. 1980년 워싱턴의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57명의 사람과 수천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한 화산 폭발로 약 518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인트 헬렌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역사를 보면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면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대량의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어요. 화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메라피 화산은 수세기 동안 분화해 왔습니다. 나사는 이 화산의 가장 큰 위험이 화쇄류이고 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메라피 화산은 지난 2024년 1월에 마지막으로 폭발하여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었습니다. 현재 이 화산 주변 지역에는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버려진 야생동물 공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동물우리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작은 집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채 거미줄과 곰팡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앞에 초록빛이 빛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대한 물탱크였어요. 오래된 녹색물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거대한 물고기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은 백상아리입니다. 상어는 포름알데히드 용해관에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2012년 호주의 와일드라이프 원더랜드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곳에서 옮겨졌지만 상어는 잊혔습니다. 2018년 도시탐험가 루크 맥퍼슨이 이 버려진 곳을 방문하여 방부 처리된 상어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동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상어는 로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공원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행히도 공공기물 파손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수조를 망가뜨리고 그 위에 낙서를 했죠. 사람들은 이 특이한 발견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고 몇 달 후 상어 탱크가 거의 파괴되었을 때 운영 중인 다른 전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수조는 복원됐고 수조 안의 액체도 교체돼서 상어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음 버려진 장소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겠죠? 이곳은 체코에 있는 작은 마을 루코바입니다. 작은 집들과 아늑한 거리, 풍부한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무들 사이로 갑자기 오래된 예배당의 실루엣이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벽에 색이 바랜 페인트가 칠해진 낡은 벽돌과 녹슨 금속 지붕이 보입니다. 좀 으스스해 보이네요.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갑니다. 만약 여행자들이 밤에 이곳을 발견한다면 안에서 이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거예요. 예배당에는 수호 성인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벤치에 앉아 있고 일부는 서 있죠. 석고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각 동상이 하얀 시트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1968년 예배당 지붕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너졌고 주민들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2014년 한 예술가가 석고상을 만들어 이곳에 놓았는데 마치 건물에 유령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설치물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예배당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곳은 미국입니다. 바손 하이웨이를 따라 운전하고 있어요. 길 양쪽에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차에서 내립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상한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덤불, 진흙, 나무 사이를 헤치고 가면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보세요. 녹슨 빨간 자전거가 말 그대로 나무 안에 있어요. 자전거는 숲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퀴와 핸들바는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무 기둥 안에 있어요. 1954년 이 지역의 한 소년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타이어는 매우 얇고 단단했고 핸들바는 마치 세발 자전거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 이 소년은 친구들과 숲에서 놀고 있었고 오직 그 소년만 자전거가 있었어요. 모두들 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 소년은 그저 자전거를 나무 옆에 두고 갔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자랐고 자전거는 나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곳을 떠나서 바로 남캘리포니아 사막의 중심부로 가볼게요. 햇볕이 매우 뜨겁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래, 마른 덤불, 그리고 멀리 산이 보일 뿐이에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목이 마릅니다. 태양이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보입니다. 아니면 신기루일까요?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호! 이건 진짜 물이에요. 하지만 오아시스는 아닙니다. 여기 사막 한가운데에 아무 표시도 없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으로 뛰어드니 너무 신나요. 이곳은 소셜풀이라고 합니다. 한 예술가가 2014년 여름에 지었어요. 물론 누구나 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수영장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버려진 장소들이 소름 끼치고 이상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파리에 있는 피갈레 구역으로 갑니다. 이곳은 주택가이고 버려진 장소 같지 않은데요. 이 중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입구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한 아파트 문 앞에 멈춥니다. 다 허물어져 가네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는 장면은 유령의 집 영화의 으스스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가구와 장식은 이 시대의 물건이 아닙니다. 아파트 전체가 골동품처럼 보여요. 두꺼운 먼지층이 구석구석을 뒤덮고 있습니다. 테이블과 바닥에는 오래된 소름 끼치는 인형과 봉제왕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뮤직박스에서 음산한 곡까지 흘러나오면 더할 나위 없는 공포영화 속 한 장면이에요. 마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에요. 아파트 주인은 1940년대에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아파트는 7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2010년 아파트 주인의 재산 평가가 시작되면서 발견되었어요.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았고 아파트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들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이탈리아 화가 지오반니 볼디니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화가가 19세기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은 약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미비아에 있는 또 다른 사막으로 갑니다. 이곳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모래 언덕 사이로 말라버린 석호와 오래된 침몰선이 모래 속에 반쯤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침몰선의 일부라고 해야겠죠. 이 포르투갈 선박의 나이는 약 500년입니다. 원래 1533년에 리스본에서 출발했는데 나미비아 다이아몬드 광산 도시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잔해 사이를 걷다 보면 당시 선박의 부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금화가 든 상자입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포함한 전체 선박의 가치는 약 1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잔해는 2008년에 지질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은 8년 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쓰레기통이 있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납니다. 캔버스 하나가 쓰레기통에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꺼내보니 그림이네요. 이미지가 별로 선명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그 예술품이 쓰레기통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후 4년 동안 이 그림에 대해 뭔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골동품에 대한 웹사이트에서 이 그림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라진 예술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2003년 뉴욕의 한 여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그 그림을 발견했을 때 그림에서 어떤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주인이 1989년에 그것을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림을 돌려주었고 보상으로 약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트레스 페르소나제스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1970년 멕시코 예술가 루피노 타마요가 그렸습니다. 한 수집가가 아내를 위한 선물로 이 예술 작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 그림은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동안 도난당했습니다. 이제 가장 웅장하고 규모가 컸던 발견으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터키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낡은 집에서 살았고 집을 다시 꾸미고 싶어 해요.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지하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전에는 필요 없었지만 이제 지하실을 방으로 개조하기로 합니다. 벽을 하나 허물었더니 지하로 통하는 터널이 있어요. 흥분한 여러분은 안으로 들어가고 터널이 단지 비밀의 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대한 지하도시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1963년 터키의 한 남자가 지하 18층까지 내려가는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약 2만 명의 주민, 가축, 그리고 식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단순한 미로 터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배당, 학교, 마구간, 부엌, 그리고 다른 문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약 1000년 전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자연재해와 전쟁의 피난처로 지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이것이 유일한 지하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다른 터널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파라오를 위한 웅장한 무덤으로 지어져 4, 5세기로의 순조로운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피라미드 건설 트렌드가 바로 이곳 약 4700년 전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집트 제3왕조의 통치자 파라오 조세르에 의해 지어졌어요. 지상에서 6층 높이로 솟아있으며 높이가 약 60m에 달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를 경이로운 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조세르 스텝 피라미드는 더 야심찬 피라미드로 나아가기 전에 건축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 즉 시험대에 올랐던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지하미로에는 약 5.5k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터널이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교한 수자원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카라에 위치한 이 거대한 복합단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마른 해자는 폭이 최대 50m, 길이가 거의 3km에 달하는 연속적인 해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피라미드 주위에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 못의 평균 깊이는 약 20m입니다. 이 해자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과 바위를 모두 합치면 스텝 피라미드 자체의 약 10배에 달할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해자가 스텝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돌과 점토를 파낸 거대한 채석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해자는 너무 좁고 깊어서 채굴에 실용적이지 않은 데다 고대 이집트의 채석 방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게다가 해자의 일부 구간은 실제로 바위 천장으로 덮여 있어 채석장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른 해자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해요. 아마도 이곳은 귀족들의 영혼이 4, 5세기에서 죽은 왕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신성한 장소였을 거예요. 벽에는 이러한 영적 기능에 대한 힌트로 작용하는 틈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목적이 조세르를 위해 단지가 건설된 후 훨씬 후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자는 실제로 무엇을 위해 설계된 걸까요? 20세기에 한 연구원이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해자가 실제로는 특히 폭우가 내린 후 물을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치를 고려하면 이해가 돼요. 이 해자는 인근 평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쉽게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는 또한 기후가 건조해지고 홍수가 덜 발생하기 시작한 훨씬 후까지 새 무덤들의 해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해자가 조세르 단지 내에 있는 더 크고 복잡한 수력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해자에는 바위를 조심스럽게 깎아 터널로 연결한 여러 개의 구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획들은 물이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흐르면서 이동함에 따라 더 깨끗해지는 수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피라미드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세르 단지에는 1년에 지하 갱도가 있고 일부 연구원들은 해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는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어요. 화산처럼 작동한 거죠. 용암 대신 물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거예요. 피라미드 유적지 중앙에 크고 깊은 구멍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구멍 안에는 거대한 뗏목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부들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싶을 때 구멍에 물을 채웠어요. 수위가 높아지면 나무 플랫폼이 돌을 들고 떠올라 마치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적당한 높이에 도달하면 인부들은 돌을 플랫폼에서 미끄러뜨려 피라미드 위로 옮겼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깊은 해자에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여과된 후 이 갱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갱도를 채우면 나무로 만든 거대한 수레가 떠오르면서 돌을 건설에 필요한 곳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놓이면 물을 빼내고 플랫폼을 다시 바닥으로 내려 다음 돌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어요. 이 멋진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은 많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체 건축 공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더 열심히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라는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인 셈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역이 가끔씩 내리는 비로 인해 그토록 멋진 수력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된 이론은 과거에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찼을 호수가 근처에 있었을 수 있으며 이 호수가 단지의 수력 시스템에 물을 공급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이러한 호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이라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작업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대 건축업자들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유압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돌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는 나중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기 피라미드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세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각각 약 300kg으로 나중에 체프렘 피라미드에 사용된 2.5톤이 넘는 블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멋진 물 끌어올리기 이론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해도 애초에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원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조세르의 무덤이 피라미드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마스타바를 건설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무덤은 지붕이 평평하고 측면이 경사진 직사각형 구조로 초기에는 꽤 흔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원래의 마스타바가 완성된 후 그들은 위에 더 많은 층을 추가해서 조금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건축이 이전보다 더 작은 6개의 독특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선 수력 엘리베이터가 아닌 경사로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을 거예요.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심지어 존재는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물을 사용했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이집트 공학에 대한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더해줘요. 피라미드는 자연경관과 물의 힘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를 만든 건축가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수완이 뛰어났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 모래 언덕 사이 사하라 사막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고대 보물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래에서 이상한 바위를 발견합니다. 커다랗고 검은 석탄 조각이나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표면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특이합니다. 이 독특한 물건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물체입니다. 이 돌은 지구가 우주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태어났어요. 이 특이한 운석은 2020년 사하라 사막의 외딴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돌 표면에 있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동위 원소를 분석했고 그것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역사상 우주에서 나온 마그마의 가장 오래된 샘플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형성될 시간이 없었던 작은 원시 행성에서 왔어요.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던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많은 거대한 소행성들이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거대한 천체로 형성되어 나중에 행성이 되었습니다.
큰 바위의 행성들은 작은 행성들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 돌덩어리는 막 형성되기 시작한 작은 원시 행성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거대한 소행성이 그것을 파괴했어요. 그 행성은 수십억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른 행성의 일부가 되었고 일부는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이 지구가 형성되기 전까지 우주를 떠돌고 있었죠. 그 후 그것은 지구의 대기 속으로 들어왔고 현재 사하라 사막으로 알려진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 암석은 202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계 암석의 침식에 의하면 훨씬 더 일찍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 30kg의 무게가 나가는 이 고대 물체는 내부에 여러 개의 다른 운석 조각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용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암이에요. 그것은 식으면서 굳어졌고 결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거였어요. 과학자들은 이 암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우리 태양계 기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소행성은 윌라메트입니다. 크기는 7.8평방미터이고 무게는 15톤 이상입니다. 이것은 버스 절반 무게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우주 물체의 표면에 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발견된 대부분의 운석과는 달리 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윌라메트는 니켈과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속 조각은 1906년에 발견되었어요. 현재 이 거대한 바위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 중 가장 큰 것은 호바입니다. 이것은 나미비아에 위치해 있고 너무 무거워서 위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호바의 무게는 60톤입니다. 탱크보다 더 무거워요. 다음 우주 관련 행사는 2월 28일 영국 남서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거대한 섬광이 하늘을 비추었어요. 그러고 나서 큰 충돌음이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집 밖을 내다봤을 때 잔디밭에 검게 그을린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했고 영국 운석 관측 네트워크에 그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석을 발견하게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지질학적 연구나 우주센터에 보고하세요. 우주 암석은 땅 위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그 가치를 더 빨리 잃습니다. 비, 먼지, 눈, 바람, 장렬하는 태양, 이 모든 요인이 운석의 표면을 손상시킵니다. 전체를 연구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영국에서 발견된 운석은 석탄처럼 보이지만 훨씬 부드럽고 깨지기 쉽습니다. 아마도 언상태의 물을 포함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바위는 태양계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우주를 뚫고 지나간 거대한 소행성의 일부입니다. 바위 안에서 독특한 광물 조합이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기원과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일 뇌르틀링겐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거대한 고대 운석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마을의 비밀을 모르면 이것을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아늑하고 작은 거리를 걸으며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건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지만 운석을 연상시키는 어떤 것도 찾지 못합니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마을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자 그 도시가 구덩이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마을이 사화산의 분화구에 위치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정한 각도에서 집들을 보면 이상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20세기 중반 한 무리의 지질학자들이 이곳에 오자마자 이 분화구가 화산 분화구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은 운석에 의해 남겨진 거대한 분화구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운석은 약 1500만 년 전에 이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안에 있던 탄소 거품이 즉시 작은 다이아몬드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값비싼 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시의 벽이 햇빛에 유난히 빛난다는 사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마을이 하늘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지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방문할 곳도 영국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위 자체는 지구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유명한 스톤헨지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바위를 원형으로 놓았습니다. 모두가 이 고고학적 기념물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불가사의한 바위들로 지어진 또 다른 건축물이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슈퍼헨지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더 크고 무겁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각 판은 약 2층 높이인 4.5m입니다. 한때는 돌들이 수직으로 서서 거대한 반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약 4,500년 전 사람들이 돌들을 밀어냈어요.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슈퍼헨지의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하고 있지만 수직으로 세워진 돌들이 어떤 거대한 기념물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바위들은 코스타리카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만한 큰 것도 있고 볼링공만한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대한 바위공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석기를 사용하여 완벽한 둥근 모양을 만드는 데는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이 공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지만 농구공처럼 쉽게 굴러다닐 수 있습니다. 바위들은 모두 나이가 다릅니다. 일부는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대부분은 녹은 화산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바위공은 코스타리카의 대도시 근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이 지역 왕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바위들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위의 용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바위의 역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장 멋진 고고학적 발견으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해요. 여러분은 페루 사막을 걸으며 낮은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언덕 표면이 이상한 선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걸어가면 언덕 위에 거대한 고양이가 보입니다. 그러한 그림은 지오글리프라고 불립니다. 길이는 약 35m이고 보잉 상업용 제트기의 절반 크기이죠. 고고학자들은 2020년에 이 거대한 고양이를 발견했고 이 고양이가 기원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은 다양한 그림들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그룹의 일부입니다. 고양이 외에도 다른 동물, 식물, 그리고 환상적인 형상들이 있어요. 모두 페루의 사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처음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덕 위의 자연 침식이 실루엣을 거의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1992년 1월 10일 거대한 화물선이 태평양 한가운데 어딘가를 항해했습니다. 거센 폭풍에 휘말렸고 파도가 배를 무섭게 때렸고 컨테이너 중 일부가 물에 빠졌어요. 그중 하나가 열렸고 약 29,000개의 고무장난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노란 오리, 개구리, 파란 거북이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의 32,000km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이 엄청난 수의 장난감은 수년간의 폭풍, 소금물, 해양 동물들, 그리고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수없이 많은 날을 살아남았어요. 고무오리들은 심지어 북극의 차가운 물속까지 들어갔고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지점을 헤엄쳐 지나갔어요. 장난감 중 일부는 하와이에 도착했고 일부는 영국의 해안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여정을 지켜봤어요. 해양학자들은 이동하는 고무오리 떼의 도움으로 해류를 연구했습니다. 이 오리들에 대한 책도 나왔어요. 각각의 장난감은 유물이 됐고 어떤 사람은 그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개구리 장난감 하나가 영국 해안으로 떠내려갔고 다른 장난감들은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아서 수백만 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방랑자들은 어딘가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중 하나를 찾게 될지 몰라요. 제 건 잘 간직하고 있어요. 암모나이트가 뭔지 아세요? 나선형이 등에 있는 거대한 고대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예요.
워싱턴의 해안에는 암모나이트의 화석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선사시대 흔적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하지만 대신 알려지지 않은 공룡의 거대한 뼈를 발견했어요. 문제는 그 화석이 해안가 바위에 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발견한 것을 얻고 물을 얻기 위해 돌톱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그 뼈를 추출했고 그것이 약 8천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수강류로 두 다리로 움직이는 포식성 공룡이었습니다. 티렉스와 벨로키랍토르가 수강류에 속했어요. 이 뼈가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원들은 이 공룡의 후손들이 현대의 새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1억 8천만 년 된 화석이 차머스 해변에서 발견됐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견 중 하나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거대한 수중 도마뱀인 이크티오사우루스의 거의 전체 뼈였어요. 그냥 이키라고 부를게요. 이 화석의 크기는 12m였습니다. 사실상 소형 버스 길이에요. 이 도마뱀의 머리만 해도 2m였는데 이건 거의 프로농구 선수의 평균 키죠. 이 키는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가장 거대한 고대 뼈대 중 하나였습니다. 1억 8천만 년 전에 바다와 해양을 헤엄치면서 다른 바다 생물들을 겁먹게 했을 걸 상상해보세요. 무섭네요. 2008년 브라이튼 비치 해안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해안에 남겨진 것 중 가장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키가 2m나 되는 큰 레고맨이었어요. 몸 전체가 온전했고 멋져 보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렀고 결국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발견은 지역 주민들과 지방 당국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 레고 남자는 해변에서 너무 멋있어 보여서 사람들은 레고맨을 그곳에 그냥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장난감에 대한 진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고맨이 덴마크에서 왔다고 해요. 덴마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왔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가는 배에서 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고무오리처럼요. 하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이 홍보 캠페인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광고 효과가 훌륭하죠. 2010년 지역 주민들은 워싱턴의 라푸시 해안에 떠밀려온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기둥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침대, 테이블, TV, 심지어 작은 파티를 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나무 자체의 높이는 약 60m에 달했습니다. 거의 보잉 여객기만한 크기예요. 그날 해안에 버려진 나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컸어요. 높은 조수와 사나운 바람이 그 나무를 해안으로 데려왔어요. 이 지역에서는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폭풍이 치는 동안 그 지역을 흐르는 강은 숲 위로 흐르고 큰 나무들을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또한 해안 근처에는 열대 숲이 있는 높은 경사지가 있어요. 만조 때 물이 나무들을 해안으로 옮겨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나무의 종류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트카 스프루스, 붉은 삼나무, 더글라스 전나무처럼 생겼어요. 2020년에 대왕 오징어가 남아프리카 해변의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대 오징어는 깊고 어두운 물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드문 일이에요. 바닷가에서 발견된 이 오징어는 거의 4m 길이였습니다. 이건 승용차의 크기보다 더 커요. 일부는 버스 크기에 달하기도 합니다. 먼 옛날에 선원들이 이 괴물을 크라켄이라고 불렀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오징어는 거대한 촉수, 부리 같은 입,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하나가 축구공만한 크기예요. 2021년 한 가족이 하와이의 해변에서 오래된 병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안에는 37년 전에 쓰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 일본 학교의 학생들이 이 메시지를 썼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1984년 그 학교는 해류를 연구하기 위해 약 450개의 병을 바다에 방류했어요. 그 편지에는 병을 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약 50개의 병들이 일본의 그 학교로 반환됐어요. 하지만 하와이 해안에서 발견된 이 메시지는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해안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것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커다랗고 짙은 녹색 촉수를 가진 거대한 불가사리처럼 보여요.
가운데에는 이상한 붉은 빛이 있어요. 그 물체는 테이프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주변에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2022년 5월 호주의 본디비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해안에 왔던 기자와 많은 관광객들은 이 알 수 없는 생물이 그저 미국의 유명 TV 시리즈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조각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20년 2월 16일 지역 주민들은 아일랜드 마을의 바위투성이 해안에서 큰 화물선이 갇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낡고 녹슬었으며 몸 전체에 구멍이 나 있고 곳곳이 썩어 있었어요. 그 전날에는 거기 없었어요. 그 배에는 값지거나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낡은 연료통 몇 개만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이나 일지도 찾지 못했어요.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선장이 누구였을까요? 선원들은 다 어디로 갔죠? 아무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곧 언론에서 배에 대한 기사를 썼고 어떤 사람이 마을 관리 당국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주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배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선박의 이야기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알타입니다. 아일랜드 해안으로 오기 5개월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서양에서 목격됐어요. 그날 대형 선박 MS 프로텍터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고 알타를 발견했습니다. MS 프로텍터 승무원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 배는 비어 있었어요. 유령선이었죠. 어떻게 이 배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일랜드 해안까지 떠내려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배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폭풍우를 헤치고 조용히 먼 거리를 항해했어요. 그런데 추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알타는 여러 명의 선장을 거쳤고 밀수업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아프리카와 그리스의 해안가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알타 선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음식과 물이 떨어졌어요. 엔진 내부에 고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조되었고 배는 바다를 헤매게 됐어요. 배의 주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1950년대의 세계 평균 문해율은 35%로 10명이 모인 그룹에서 6명이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문해율은 90%까지 높아져 10명 중 단 1명만이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번개처럼 빠른 성장의 열쇠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인터넷이 아닙니다. 인터넷은 오히려 우리를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전 세계 문맹 퇴치의 열쇠는 누구나 한 번쯤은 손에 쥐어본 적이 있는 빅펜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이 펜은 1950년대부터 루빅스 큐브나 아이폰과 같은 상징적인 아이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매초 57개의 빅펜이 판매되고 1분에 59대의 아이폰이 판매되고 있으니 1초에 약 10대의 기기만 판매되는 셈이에요. 빅은 매일 1,400만 개의 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록스나 크리넥스와 달리 대명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빅을 켤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필기구가 아니라 라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깃털과 잉크를 사용해 글을 썼습니다. 만년필은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지만 가격이 비싸고 잉크가 새기 쉬운 단점이 있었어요. 미국의 발명가 존 라우드 덕분에 1888년 최초의 볼펜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볼펜은 헝가리의 제작자 라슬로 비로가 유성 잉크를 사용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는 화려하게 움직이는 부품 없이도 볼에 잉크를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천재적인 디자인을 고안해냈죠. 이 펜은 종이에 일관되게 깔끔하고 멋진 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펜은 엄청나게 비쌌어요. 요즘 돈으로 약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리지 않은 것도 당연하죠.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펜은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사치품에 가까웠습니다. 비로는 훌륭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중시장을 공략하지 못했어요.
프랑스의 사업가 마르셀 비으가 비로의 펜에서 잠재력을 발견하고 판권을 사들여 1950년 상징적인 비크리스탈이 탄생했어요. 정밀한 스틸볼과 합리적인 가격의 비크리스탈은 전 세계 작가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빅펜이 문맹 퇴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간단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운송용 컨테이너예요. 말콤 맥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선박, 기차, 트럭에 쌓을 수 있는 표준화된 강철 컨테이너를 발명했어요. 1937년 맥린은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국제 컨테이너 운송이 실제로 시작된 것은 1966년이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많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자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1960년대 말 맥린은 컨테이너 제국을 통해 1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이 발명은 돈만 절약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동력도 절약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는 모든 물건을 손으로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해야 했어요. 이제 맥린의 발명 덕분에 모든 것이 원활하고 자동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컨테이너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요. 컨테이너는 세상을 더 작게, 경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덕분에 일상용품을 구매할 때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죠. 미국에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물건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항공 운송은 여전히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선박이 컨테이너 5개를 운송할 수 있고 각 컨테이너에 20개의 제품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 100개의 제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용 비송이 $100라고 가정하면 유통업체가 얼마나 욕심을 내느냐에 따라 제품의 최종 가격에 최소 $1가 추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다면 컨테이너를 2번째, 3번째 줄까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에 대한 비용은 여전히 $100로 동일하지만 쌓을 수 있다면 200개 또는 300개의 제품을 운송할 수 있죠. 이것은 가상의 예이고 다소 억지스럽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문명을 퇴치한 그 유명한 빅펜이 어떻게든 전 세계로 배달되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식, 의류, 심지어 스펀지까지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입소문을 탄 주방용 스펀지 스크럽데디를 만든 웃는 얼굴의 천재 에론 크라우스를 소개합니다. 에론은 멋진 버핑 패드로 자동차를 닦다가 혁신적인 청소용 스펀지를 만들게 됐어요. 의사인 그의 부모님은 그가 세차 사업을 포기하고 스펀지의 꿈을 쫓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론은 자동차를 닦다가 외부를 손상시키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는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우는 대신 버핑 및 광택 패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3M은 이 아이디어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서 2008년 8월에 그의 회사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에론이 만든 스펀지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공장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5년 후 에론은 남은 스펀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100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12년 풀뿌리 마케팅을 통해 스크럽데디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에 방영된 샤크탱크 에피소드에서 모두가 그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지만 로리 그레이너가 개입하여 회사 지분 20%를 $200만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홈쇼핑에서 7분 만에 무려 42,000개의 스펀지를 판매했어요. 이는 초당 57개의 펜을 판매한 비계 기록을 깬 거예요. 그날 스크럽데디는 초당 100개의 스펀지가 팔리는 속도로 판매되었습니다. 스펀지는 확실히 많은 양이 팔리고 있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일반 건전지와 경쟁하긴 어려워요. 미국에서만 사람들은 매년 약 30억 개의 건전지를 구매해요. 그런데 건전지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건전지의 첫 번째 사례는 메소포타미아 주변에서 발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불러요. 약 15cm 높이의 테라코타 항아리로 입구가 4cm 정도였어요. 내부에는 양탄자 속에 꼭 맞는 구리 원통에 철봉이 들어있었습니다. 막대의 윗부분은 역청과 마개로 구리에서 분리되어 있어 실수로 섞일 염려가 없었어요.
금과 같은 금속을 다른 금속 표면에 입히는 전기 도금부터 성스러운 사본을 보관하거나 채소를 절이는 것까지 그 용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존재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는 1749년 전설적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기 실험을 시작하면서 캐터시터 세트가 군대처럼 함께 작동한다고 해서 배터리라고 불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세기 후인 1800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볼타는 볼타 전퇴로 알려진 최초의 전기 화학 배터리를 고안해냈어요. 볼타는 이 구리와 아연판을 쌓으면 일정한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무한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포일러 경고! 그렇지 않았죠. 이 배터리는 무언가를 작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휴대용 전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알렉산드로 볼타의 배터리는 과학자들의 전기 작업 방식을 완전히 혁신한 새로운 핫 아이템과도 같았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최초의 충전식 배터리가 탄생했고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 건전지가 발명되어 배터리의 실용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가 플레이어와 장난감부터 스마트워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리튬이온 배터리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발명품으로 꼽힐까요? 전기자동차나 기계에 전기모터가 있는 것도 바로 배터리 덕분이에요. 배터리 덕분에 우리 주변 곳곳에 조명이 있습니다. 통신기기에 배터리가 없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제 의사의 진단을 돕고 모든 언어의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실리콘으로 만든 컴퓨터 부품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일부 과학자와 기업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물로 컴퓨터를 만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새로운 분야를 바이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작은 세포 클러스터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어요. 스위스의 파이널 스파크라는 회사는 인간의 뇌 오가노이드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를 돕는 특수 컴퓨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 플랫폼을 한 달에 $500에 온라인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만든 회사의 주요 목표는 오늘날의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10만 배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컴퓨터가 사용하는 각 두뇌 오가노이드는 폭이 0.5m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고 각 처리 장치에 4개가 있어요. 이 오가노이드는 전극이라고 하는 8개의 작은 와이어에 연결되어 오가노이드 내부의 뉴런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전극은 오가노이드를 일반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기도 해요. 오가노이드의 뉴런에는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소량 주입되어 학습을 촉진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가 하는 일과 비슷하죠. 전기신호와 도파민 보상 덕분에 오가노이드의 뉴런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뇌도요. 가끔은요. 이 과정이 잘 작동한다면 오가노이드는 언젠가 오늘날 컴퓨터의 프로세서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다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작은 두뇌와 같은 오가노이드가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되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의 가장 큰 과제는 이 오가노이드의 뉴런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34개 대학의 과학자들이 파이널 스파크의 바이오 컴퓨터 사용을 요청했으며 파이널 스파크는 이미 9개 학교의 과학자들이 바이오 컴퓨터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각 팀은 바이오 컴퓨팅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팀은 전기 및 화학 신호를 사용해서 오가노이드를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바이오 컴퓨터 전용 특수 언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랑카스터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오가노이드가 다양한 유형의 AI 학습 모델과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실리콘 컴퓨터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뇌와 같은 작은 오가노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은 아직 없어요. 또한 오가노이드는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현재 파이널 스파크의 오가노이드는 100일 정도 지속되는데 이는 첫 번째 실험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예요. 예전에는 몇 시간밖에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현재 연구소에는 2,000에서 3,000개의 오가노이드가 있습니다. 파이널 스파크만이 일반적인 실리콘 칩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스페인의 한 과학자는 셀룰러 컴퓨팅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바이오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어요. 세포 컴퓨팅은 특수하게 변형된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해서 오늘날의 기본 컴퓨터처럼 사물을 기억하고 결정을 내리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세포 컴퓨터가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생태계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지만 박테리아로 만든 바이오 컴퓨터를 호수에 놓으면 물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조건에 반응할 거예요. 영국 웨스트 대학교의 또 다른 과학자는 곰팡이가 컴퓨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균사체라는 길고 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균사체는 우리 뇌세포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미세한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이 과학자는 이러한 곰팡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다른 똑똑한 일을 할 수 있는 두뇌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팀은 이미 컴퓨터가 특정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곰팡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바 있어요. 그들은 곰팡이를 컴퓨팅에 사용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저렴하고 더 윤리적이고 현재 기술과 잘 작동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뉴런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지만 UC 데이비스헬스의 과학자들은 뇌신호를 97%까지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발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건강 문제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남성의 뇌에 특수 센서를 삽입했습니다. 시스템을 켜자 이 남성은 몇 분 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새로운 장치는 뇌신호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팀은 팔다리가 약하고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45세 남성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뇌에 특수 장치를 심었어요. 그는 뇌의 일부의 언어 제어에 도움이 되는 작은 센서를 심었습니다. 이 센서는 뇌의 256개의 지점에서 신호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뇌가 말을 하기 위해 근육을 움직이려고 할 때를 감지합니다. 뇌의 신호를 듣고 음절과 같은 소리로 변환한 다음 사람이 말하려는 단어를 형성해요. 이 발명품은 컴퓨터가 우리가 입는 옷의 일부가 되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가 되는 최신 트렌드의 한 예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잡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만졌다는 메시지를 뇌에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는 금속 팔다리도 실제 신체의 일부처럼 뇌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의 컴퓨터는 생명체, 물리적 사물, 디지털 기술이 혼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해요. 3D 프린팅, 생명공학, 사람들의 움직임을 돕는 로봇, 모든 것을 연결하는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에 대해 20년 후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리학을 컴퓨터에 접목하는 양자 컴퓨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해요. 컴퓨터는 원자 크기가 될 정도로 매우 작아질 수 있어요. 양자 컴퓨팅은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검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요. 즉, 더 나은 쇼핑 제한과 더 스마트한 가정용 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는 신약을 더 빨리 발견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개인정보 보호, 금융, 의료, 엔터테인먼트, 기술 등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로봇 공학, 더 나은 수술 도구, 업무용 디지털 도구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교통관리를 개선하며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작업은 사진을 보거나 화면을 읽는 것과 같이 평면적인 2D로 이루어집니다. 3D 모델링이나 디자인과 같은 특수한 작업에서는 3D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2D에서 벗어나 실제로 더 비슷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3D 가상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VR 기기는 아직 꽤 비싸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확장 현실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고 이 기술은 점점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다소 가까운 주황색 외성 궤도를 도는 세계의 잠재적인 슈퍼지구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슈퍼지구라는 용어는 태양계 밖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크지만 태양계의 얼음 거성인 천왕성과 해왕성보다 질량이 낮은 행성을 가리킵니다. 엑서터 대학의 슈에타 달랄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이 외계 행성이 지구에서 약 55억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HD 48498 별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각각 지구 시간으로 7일, 38일, 151일 주기로 항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러한 발견을 설명하는 연구는 2024년 6월 24일자 왕립천문학회 저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멋진 점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계 행성 후보가 모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조건은 액체 상태의 물이 끓거나 얼지 않고 표면에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쾌적할 수 있습니다. 별 주변의 이러한 거주 가능 영역은 골디락스 영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생명체가 살기에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주황색 항성이 우리 태양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황색 외성이기 때문에 황색 외성보다 방사선을 덜 방출해요. 또한 태양과 같은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슈퍼지구를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항성계라는 점에서 이 발견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이것은 태양형 별 주변에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기 위한 탐구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 이 행성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러한 잠재적 슈퍼지구는 하푸스 앤 로키 행성 탐색 프로그램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팀은 10년 동안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거의 190개의 고정밀 측정값을 수집했어요. 천문학자들은 별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별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청색 편이인지 아니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적색 편이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자신들의 발견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비교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 질량의 5배에서 11배에 이르는 최소 질량을 가진 행성 후보가 3개나 있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연구팀은 또한 별의 근접성과 가장 바깥쪽 행성의 유리한 궤도 덕분에 이 시스템이 향후 연구의 훌륭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행성계와 태양계 밖 생명체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1995년 태양과 비슷한 별의 궤도를 도는 행성이 최초로 발견된 이래 태양계 밖의 행성인 외계 행성을 5,000개 이상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먼 행성을 찾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2009년에 발사되어 은하계에 서식하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 임무였어요. 하지만 외계 행성을 찾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도구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가장 흥미롭고 유망한 외계 행성들을 살펴볼까요? 글리제 667cc는 지구에서 불과 22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가까운 것 같지만 여전히 지구에서 약 206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 자체는 지구의 약 3.8배에 달하며 28일 만에 모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정 궤도를 완성해요. 다시 말해 지구와 비슷한 이 행성의 1년은 지구의 1년보다 13배나 짧다는 뜻이에요. 다행히도 이 별은 차가운 적색 외성이므로 이 외계 행성은 거주 가능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이 모성에서 나오는 플레어에 의해 정기적으로 구워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죠. 케플러 22b는 이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행성으로 지구에서 6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이 행성은 모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케플러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더 큰 세계로 지구 크기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행성이 암석인지 액체인지 가스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케플러 2b의 공전 궤도는 지구와 비슷하며 이 행성은 태양과 비슷한 G급 별을 공전하는데 290일이 걸려요. 하지만 이 별은 우리보다 더 작고 차가워요. 또 다른 케플러 행성 케플러 69c는 지구에서 무려 27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이 행성은 또한 지구보다 거의 70% 더 큽니다. 연구원들은 이 행성의 구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 행성이 한 궤도를 도는데 242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태양계에서 금성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이 행성의 주인별은 우리 태양의 80%로 광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금성보다 더 살기 좋을 수 있습니다. TOI 733b는 최근에 발견된 행성으로 202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에서 245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별 주위를 공전하는데 지구 시간으로 4.9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행성의 가장 멋진 점은 거대한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슈퍼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GJ1214b는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지름이 3배 가까이 크고 8배나 무거운 슈퍼지구입니다. 이 행성은 매우 빠르게 적색외성 주위를 공전하며 38시간마다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크기나 궤도만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232도를 오르내리는 꽤나 더운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이 행성이 거의 물에 잠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GJ1214b의 뜨거운 온도와 엄청난 고압은 뜨거운 얼음과 초유동체 물과 같은 멋진 물질을 만들어내요. 초유동성은 액체 헬륨이 최대한 차가울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지구상에서 물은 초유동체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초유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온도와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초유동체 상태의 물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마신다고 해도 탈수증에 걸릴 뿐이죠. 지구에서 불과 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지구와 질량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슈퍼지구로 201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 행성은 중심별을 한 바퀴 도는데 11.2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1년이 짧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모성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본 후 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중력이 이러한 밀고 당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이동하고 있지만 극심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모성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재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 있는 망원경 중 어느 것도 이 슈퍼 지구의 대기에서 나오는 빛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슈퍼지구 TOI 715b는 우리 태양보다 작고 차가운 별인 적색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별은 그 주위를 도는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남아 있어요. 이 작은 암석 세계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 주위를 돌고 있는 별보다 훨씬 가까운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색외성은 작고 차갑기 때문에 행성들이 가까이 다가와도 별의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있어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TOI 715b가 한때 해왕성보다 더 두꺼운 대기를 가졌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현재 이 행성은 대기를 잃고 있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며 그러면 이 행성이 물이 있는 지구형 행성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1994년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바이오스피어2라고 알려진 애리조나의 유리돔 단지의 비상구를 여는 2개의 실루엣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한 달 동안 갇혀있던 7명의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임무는 완수했지만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혐의를 받게 되었죠. 기물 파손자는 아비게일 엘린과 마크 반틸로였어요. 이들은 처음에 그곳에서 실험용 쥐로 살았던 8명의 불쌍한 악마들 중 한 명으로 자신들이 겪은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서 적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3천여 종의 식물과 동물로 구성된 미니 세계를 건설했어요. 바이오스피어2는 3에이커 규모의 밀폐된 서식지로 미니 열대우림, 산호초가 있는 전용 해변, 초원 사바나, 습지, 사막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는 그 누구도 그곳에 출입할 수 없었어요. 그 안에 갇힌 8명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이오스피리언이라고 부르며 스타트랙과 같은 점프수트를 입고 직접 식량을 재배하고 직접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큰 기대와 5성급 호텔식 아침 식사를 받으며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팀원 전체가 굶주려 얼굴이 주황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구인 바이오스피어 1에서는 2분이면 피자를 주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스피어 2에서는 마르게리따를 만드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우를 만들기 위해 밀을 수확하고 치즈를 만들기 위해 염소를 사육해야 했죠. 목표는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말 그대로 대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면 이산화탄소는 그들이 재배하고 있던 고구마가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마는 그들의 일부가 됐죠. 본질적으로 같은 탄소를 반복해서 먹었기 때문이에요.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베타카로틴 과잉으로 인해 피부가 주황색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이 상황이 큰 문제를 드러냈는데 바로 바이오스피어2의 작물 수확량이 완전히 실망스러웠고 대원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고픔에 미쳐가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지하창고에서 바나나를 훔치는 등 후회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냉동실을 잠가야 했어요. 처음 6개월 동안 직원들은 각각 8에서 26kg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요리사를 위해 신선한 음식의 무게를 측정하고 영양소 정보를 컴퓨터에 기록하여 구성원들이 권장 칼로리, 단백질, 지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뷔페식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점점 배가 고파지자 요리사들은 음식을 세심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고구마, 당근, 과일이었고 일요일에 가끔 고기를 먹는 식단은 주당 80시간의 고된 육체 노동으로 지친 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바이오스페리언들은 매 끼니마다 여전히 배가 고팠고 맥도날드 햄버거, 초밥, 스니커즈바, 치즈케이크에 대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졌어요. 위쪽은 강철과 유리로, 아래쪽은 단단한 강철 바닥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합성물질을 피하기 위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거실은 양모와 목재로 꾸며졌고 화학탈취제를 사용하거나 생일 촛불을 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이오스피리언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식량과 미니 열대우림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산소를 생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산소를 매우 빠르게 잃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실험이 9개월 더 진행되면서 산소 농도는 21%에서 약 15%로 떨어졌는데 이는 후지산 정상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이오스피어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을 느꼈어요. 숨을 멈추지 않고는 한 문장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시작되었고 일부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기도 했어요. 바이오스피어2의 탄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 그들은 식물을 미친 듯이 키우고 토양의 물을 최대한 줄이고 심지어 경작을 포기하는 등 필사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자 모두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지점에 도달했다는 데 동의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냉장 트럭이 나타나 바이오스피어2에 순수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유입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생태계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벌새와 꿀벌은 몇 달 만에 사라졌고 식물은 더 이상 수분을 받지 못했어요. 벌레와 진드기가 농작물을 공격했고 바퀴벌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유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4종류의 바퀴벌레를 들여왔지만 일반 가정 바퀴벌레가 최후의 생존자였습니다. 바퀴벌레는 어떻게든 몰래 들어와 번식해서 농작물에 심각한 위협이 됐어요. 밤이 되고 불이 꺼지자마자 부엌은 바퀴벌레로 넘쳐났습니다. 바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커피잔에 윤활유를 바르고 그 안에 파파야 조각을 미끼로 넣었어요.
바퀴벌레가 안으로 기어 들어오기는 했지만 미끄러운 면을 기어올라 탈출할 수는 없었어요. 배고픔, 산소 부족, 벌레의 침입 등 누구라도 미쳐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격렬한 언쟁으로 컵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결국 그룹 전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복도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지나치곤 했어요. 절반은 품위 있게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음식과 산소를 원했고, 나머지 절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밀폐된 챔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뚫려 있었어요. 도착한 지 2주 만에 제인 포이너라는 생물학자가 밥을 짓던 중 조리사고로 손가락 끝이 잘렸습니다. 의사가 손가락 끝을 다시 꿰매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며칠 만에 손가락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그녀는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으로 갔고 몇 시간 후 컴퓨터 부품과 컬러 필름 등 소모품이 가득 담긴 더플백을 들고 몰래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이 비밀스러운 배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체 실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디어는 이 실험을 리얼리티 쇼처럼 다루며 트렌디한 생태 예능으로 브랜드화했습니다. 전 세계의 헤드라인 뉴스는 마치 이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도했고, 가족들은 바이오스피어 구성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는 등 우려를 표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유리 케이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마치 인간 동물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 6개월 동안에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2는 결국 코미디 영화 바이오돔과 수십 편의 재미있는 스케치에 영감을 주며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왜 실험을 그만두고 정문 밖으로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환경운동가들 중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모두 여전히 어떻게든 두 번째 지구를 건설하는 퍼즐을 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콘크리트에 흡수되어 사라진 7톤의 산소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항상 숨이 차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오스피리언들은 폐쇄된 환경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이 실험은 큰 실패로 보이지만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밀폐된 생태계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산호초 복원 연구에 기여했으며 독성 화학물질 없이도 높은 생산성과 완전한 영양소 재활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유리 단지의 끝이 아닙니다. 바이오스피어2의 두 번째 임무는 1994년 3월에 진행됐어요. 이제 동영상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행성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새로 발견된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작고 희미한 별 주위를 돌고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렇게 작은 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행성이니 마치 닭장에서 타조알을 발견한 것과 같아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은 거주 가능 영역 행성 찾기라는 특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희미하고 멋진 별 주변에서 행성을 찾는 도구예요. 이 도구는 텍사스에 있는 대형 망원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근적외선 영역에 속하는 별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하죠. 이 가젯은 행성에 의한 별의 속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별의 움직임이 약간 변하면 근처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년 전 이 기술은 우리 태양과 같은 별 주변의 외계 행성을 최초로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방법을 개선하여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는 거예요. 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별 주변 지역인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도플러 기술은 아직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는 데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차갑고 희미한 별에는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LHS-3154b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행성은 보통 우주에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 모형으로 형성됩니다.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평평하게 회전하는 구름을 상상해보세요. 이 입자들은 서로 뭉치고 달라붙어 평평하고 회전하는 원반을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조각들이 결합해서 단단한 핵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행성의 시작점이에요.
일단 핵이 생기면 더 많은 먼지와 수소와 헬륨 같은 기체까지 끌어당겨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행성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많은 물질과 질량,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핵의 증식이라고 합니다. 별은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큰 별은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모아 행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발견한 별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9배나 작아요. 이렇게 작은 별은 무거운 행성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원반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반이 적어도 10배는 더 커야 하죠. 하지만 이 무거운 행성 LHS 3154b는 존재합니다. 이 신비로운 행성은 지구보다 13배나 무겁습니다. 해왕성과 크기가 비슷해요. 헤라클레스 자리에서 우리로부터 약 50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또한 이 행성은 항성과 매우 가까워서 거의 4일 만에 1년을 채웁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행성과 별의 존재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력 불안정성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원반의 조각들이 조금씩 모이는 대신 원반의 물질이 한꺼번에 붕괴되어 행성이 직접 생성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이론이 있더라도 거대한 원반 없이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행성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실을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우리의 이론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성은 이 행성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한라라는 또 다른 행성을 발견했어요. 이 행성은 백두라는 별의 궤도를 돌고 있는데 앞의 행성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행성이에요. 그 별과 너무 가깝기 때문이죠. 별들은 일생 동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별이 크게 성장하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때 이를 적색거성 단계라고 해요. 그런 별은 주변의 행성을 파괴하거나 밀어내어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라는 붉은 거인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오래전에 팽창하는 별에 삼켜지거나 파괴되었어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매달려 있어요. 백두는 이미 헬륨을 태우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작은 크기로 줄어들었지만 한라는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라를 금단의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견은 노쇠한 별 근처에서 행성이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도전합니다.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됩니다. 하나는 백두가 한때 백색외성과 적색거성이라는 두 개의 별이었다는 가설이에요. 한라는 두 별을 공전했고 적색거성이 완전히 팽창하기 전에 두 별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백색외성의 여분의 헬륨이 적색거성이 너무 많이 자라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한라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한라가 두 별이 합쳐질 때 생긴 파편으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 한라는 늙은 별을 공전하는 매우 젊은 행성이 될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한라를 계속 연구하고 이와 같은 행성을 더 찾아낼 계획입니다. 또 다른 이상한 행성은 LTT9779b라고 불리는데 이 행성은 너무 빛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행성은 별에서 오는 빛의 80%를 반사합니다. 일반 거울이 85%에서 거의 100%의 빛을 반사하니까 이 신비한 행성은 알루미늄이나 은박과 같은 반사가 있는 거친 거울처럼 보일 거예요. 해왕성 크기의 또 다른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26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나사의 테스 우주선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19시간 만에 별 주위를 완전히 자전합니다. 이 행성은 항성과 너무 가까워서 섭씨 1982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를 자랑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행성은 대기를 잃고 맨몸의 암석으로 변해요. 하지만 이 행성은 또다시 규칙을 깨고 있죠. 이번에는 그 생존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유리와 티타늄 염으로 이루어진 행성의 반짝이는 금속성 구름 때문이에요. 이 구름은 뜨거운 표면에 티타늄으로 비를 내립니다. 또한 빛을 많이 반사해서 행성이 너무 뜨거워져 대기를 잃는 것을 방지해요. 마치 거울 방패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 행성의 크기도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지구보다 훨씬 더 커요. 항성에 이렇게 가까운 다른 행성들은 훨씬 더 큰 가스 거성이거나 작은 암석 행성이에요. 이 행성은 더 작은 가스 거대 행성으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항성에 이렇게 가까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 금성보다 더 빛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빛나는 행성이에요. 하지만 시원한 외관과는 달리 극한의 기온과 이상한 금속성 비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발견한 마지막 규칙을 깨는 행성은 와스프 107b라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천여자리 별자리에서 약 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속도가 매우 빨라 단 6일 만에 항성 주위를 도는 궤도를 완성합니다. 이건 슈퍼 해왕성 외계 행성이에요. 목성과 크기가 같고 기온이 매우 뜨겁다는 점 등 어떤 면에서는 목성과 비슷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훨씬 더 가볍고 약하며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좀 더 연구한 결과 헬륨의 꼬리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행성의 헬륨은 경유지 행성 너머까지 뻗어 있어요. 이 행성은 별에서 나오는 극심한 자외선으로 인해 대기를 서서히 잃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혜성과 같은 꼬리가 생겨요. 그래서 푹신한 혜성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낮은 밀도, 즉 푹신함 덕분에 대기를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수증기와 미세한 규산염 입자로 이루어진 구름과 같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정말 미세한 모래 입자와 같습니다. 이 행성의 호스트별은 고에너지 빛을 많이 방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스프 107b는 매우 느슨한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대기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이산화황이 생성됩니다. 성냥에 불을 붙이면 나는 그 냄새가 나요. 다시 말해 모래비가 내리고 성냥 냄새가 나는 푹신한 행성이라는 뜻이죠. 연구원들은 대기 중에 모래구름이 지구의 구름과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물 대신 모래방울이 있을 뿐이죠. 이 모래방울은 응축되어 떨어지고 행성 내의 뜨거운 층에서 규산염 증기로 변한 다음 다시 상승하여 다시 구름을 형성해요. 그리고 반복하지만 이 행성은 현재의 위치에 형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더 무거운 이웃 행성에 이끌려 탄생 궤도에서 별에 더 가까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또한 역행 궤도를 따르기 때문에 별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해요. 이러한 모든 발견은 행성과 그 대기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고 태양계의 신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행성은 스웨터에 붙어있는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행성을 와스프 193b라고 부르지만 우린 솜사탕 행성이라고 하기로 해요. 우리로부터 약 1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물론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솜사탕 행성이 목성에 더 크고 통통 튀는 사촌 행성이라고 해요. 50% 더 거대하답니다. 매우 낮은 밀도와 높은 온도, 모성의 적외선 밝기 등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어 특별하게 보여요. 여길 클로즈업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얼마나 푹신한지 보이시죠? 자, 이제 그 표면에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하셨겠죠? 어쨌든 행성 파티에서 와스프 193b와 같은 행성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 행성은 모성에 의해 요리되어 캠프파이어를 너무 많이 한 마시멜로처럼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푹신푹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별과 그렇게 가깝고 대부분 수소 헬륨 칵테일로 만들어져 있다면 부풀어 오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허리케인 속에서 풍선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푹신한 녀석과 같은 외계 행성은 매우 드물지만 와스프 107b도 있어요. 이것도 푹신하게 생겼어요. 이 행성은 지구에서 2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천여자리 별자리를 공식 거주지로 선택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행성은 헬륨이 있고 대기에 이산화황이 포함되어 있어 지구를 모방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실히 어느 정도 닮은 점이 있지만 와스프 107b는 마시멜로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처럼 무거운 행성보다 더 쉽게 대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미리캠이라는 슈퍼 우주고글을 통해 목성을 들여다보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변을 만드는 물질, 즉 규산염 또는 모래로 이루어진 구름을 발견했어요. 하늘에 모래성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모래구름은 온도 조절기가 섭씨 500도를 가리키는 와스프 107b의 대기권에 있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머리를 긁적여요.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구름을 만들려면 섭씨 1000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 거친 퍼프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와스프 107b는 자체적인 모래 물순환을 하고 있지만 H2O가 아닌 뜨거운 규산염을 가지고 있어요. 규산염 입자는 일종의 우주 엘리베이터에 의해 지글거리는 낮은 층에서 올라와 식은 다음 구름이 되어 함께 파티를 하고 규산염 이슬비를 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모래 폭풍에 대비해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제 케플러 5일 성계에 위치한 이 케플러 행성군을 살펴보세요. 약 24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우주 삼총사는 거대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와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솜사탕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 간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퍼프볼 행성이 메탄 연무가 듬뿍 묻어있는 거대한 수소 헬륨 가스 풍선이라고 믿고 있어요. 또한 이 행성들은 우주 축소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엄마 서랍에 있는 화장품 튜브처럼 생긴 행성 마스카라 OB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뜨거운 행성 중 하나라고 말해요. 매우 뜨거운 목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목성보다 거의 2배나 큰 인상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낮 기온은 섭씨 2700도에 달하고 밤 기온은 섭씨 2300도에 이릅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실제로 밤 기온은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이에요. 용암의 온도는 섭씨 700도에서 1250도 사이예요. 따라서 이 행성은 이 뜨거운 액체 암석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심지어 대부분의 금속의 녹는 점인 섭씨 2000도를 뛰어넘는 온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엄청난 열이 로켓 엔진의 배기가스와 비슷하다고 말해요. 과거 2005년에 한 유명한 별이 잠깐만요. 이름인가요? 전화번호인가요? 어쨌든 알고 보니 이 별에게는 멋진 여동생이 있었고 둘의 이름이 매우 비슷했는데 멋진 여동생 이름은 끝에 B가 붙었어요. 나사에 따르면 이곳은 매혹적인 푸른 대리석 분위기를 풍기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모습은 유리로 엮인 흐릿한 구름으로 가득 찬 대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행성의 비는 시속 8690km의 속도로 부는 거센 바람 덕분에 옆으로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유리로 채워진 강수예요. 그리고 핫시스터로 불리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측정한 이 악몽 같은 세상의 낮 기온은 섭씨 930도 정도예요. 따라서 이 행성에 비가 내리면 일반적인 물 대신 녹은 유리가 쏟아져 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주에는 말벌들이 가득합니다. 와스프라는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스프 76b를 만나보세요. 목성처럼 뜨거운 이 행성은 밤에는 철 비가 내릴 정도로 이 세상 밖의 행성이에요. 낮에는 불타는 악몽과 다름없어요. 이곳의 온도는 섭씨 2370도 정도입니다. 목성보다 약간 작지만 그 웅장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와스프 76b입니다. 이 불덩어리는 지구에서 6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무서운 기운은 매우 극단적인 궤도의 결과예요. 이 가스 거인은 이름에 걸맞게 뜨거운 목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뜨거운 모항성에 아주 가까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와스프 76b는 수성이 우리 태양에 있는 것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항성에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서 이 반항적인 행성이 별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한쪽은 영원한 빛을 누리는 반면 다른 한쪽은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55 캔크리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슈퍼 지구 중 가장 멋진 행성이에요.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엄청난 압력과 섭씨 2700도의 뜨거운 온도 덕분에 내부가 다이아몬드로 반짝일 정도로 많은 탄소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과대 광고에 흠집을 내며 실제로 탄소가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그렇게 희귀하고 비싼 게 아닌데 단지 마케팅이 잘 되어 있을 뿐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GJ1214b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지름이 3배 가까이 크고 무게는 무려 7배나 무거운 초대형 지구와 같은 행성이에요.
이 행성은 피자 한 판을 완성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붉은 외성 주위를 공전하며 38시간마다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크기나 궤도만 이 세계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섭씨 230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이 행성이 거의 물에 잠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GJ1214b의 뜨거운 온도와 엄청난 고압은 뜨거운 얼음과 초유체 물체와 같은 차가운 물질을 만들어내요. 초유체는 액체 헬륨이 최대한 차가울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지구에서 물은 초유체라는 사실을 완전히 놓쳤는데 그 이유는 이 트릭을 구현하려면 엄청나게 낮은 온도와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초유체 상태의 물을 마신다 해도 탈수증에 걸릴 뿐 별다를 게 없어요.